네트워크 플로우 유량 알고리즘이라고. 이상하네. 내가 여기다 유량 알고리즘이라고 적어놨던 것 같은데 언제 바뀌었지? 네, 그래서 유량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거고요. 네, 이제 좀 약간 고급 문제들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이 유량 알고리즘. 특히나 막 ICPC 이런 데는 진짜 근 5년 동안, 작년은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겠고, 아무튼 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매번 한 문제씩은 계속 꾸준히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풀이가 똑같은 문제들도 예선 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트렌드가 지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량 알고 네트워크 플로우 문제를 오늘 스터디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좀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설문조사를 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그 질문이 있거나 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있으면은 그 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한번 그 6086번 문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이걸 내가 띄워주는 게 낫나? 아니다. 어차피 길어갖고 한 화면에 다 안 담기기 때문에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6086번 문제 읽어보시고, 네, 링크는 저렇게 치시면 되고요. 문제가 좀 길어요. 네, 슬랙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링크는.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한 8시 7분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다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그 질문을 해주세요. 채팅창에다가. 그러면은, 네. 이거 혹시 뭐 유량 알고리즘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라고 해도 그 약간 오늘 문제, 그러니까 유량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증명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네, 뭐 그냥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저 스터디 자료에는 뒤쪽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시간이 되면은 제가 구현도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8시 7분까지 이 문제 읽어주시면 되고요. 문제 읽다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다들 이해 잘 하셨나요? 처음, 약간 유량 알고리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설문조사는 지울게요.
오, 뭐야, 스레드랑 메시지랑 따로 지워야 되는구나. 네, 입력에서 직렬인지 병렬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간선이 정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아는 게 먼저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얘네 두 개는 직렬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네 두 개는 병렬, 얘네 두 개도 병렬로 이어진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주어진 입력에서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아는 게 이제 먼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그래프가 엄청 복잡하면은 사실 얘네들이 직렬 관계에 있는지 병렬 관계에 있는지 사실 알 게 없잖아요. 알 방법이 없고 또 알바도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엄청 막 복잡하게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직렬이고 뭐가 병렬인지 사실 알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직렬, 병렬 이거 딱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좀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네. 문제 이해는 다들 하셨나요? 문제가 좀 어려워갖고 우물이 있고 외양간이 있죠? 여기가 우물 그리고 여기가 외양간 그리고 파이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프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이제 단위 시간당 소송할 수 있는 용량이 써져 있죠. 그래서 이 파이프는 뭐 단위 시간에 1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1시간에 3만큼의 물을 흘릴 수 있다. 이 파이프는 이제 1시간에 5만큼의 물을 흘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그 이제 목표는 이제 우물에서 파이프들의 정보가 주어질 때 외양간까지 얼마나 많은 단위 시간에 1시간에 얼마나 많은 물을 흘릴 수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프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라고 해봅시다. 이 친구는 단위 시간당 3의 물을 흘릴 수 있고요. 얘는 단위 시간당 4의 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3보다 더 큰 양의 물은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의 용량, 그러니까 이 친구의 캐패시티라고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죠. 내 최대 허용량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그래서 단위 시간당 3보다 더 큰 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얘가 남는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이미 앞에서 병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흘리는 데는 단위 시간당 3의 물밖에 최대한 흘렸을 때 3의 물밖에 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파이프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파이프 두 개를 따라서 흘리려고 한다. 얘는 3이고 얘는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길이 이런 식으로 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요 길을 따라서도 물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이 길을 따라서는 3의 물이 흐르고 이 길을 따라서는 4의 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전체 7의 물을 흘릴 수가 있겠다라는 게 문제에서 설명한 직렬이나 병렬의 개념이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직렬이나 병렬의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엄청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의 그래프랑 이러한 종류의 이제 문제들을 저희가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이제 오늘 그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입력은 우리가 유량 그래프를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량 그래프예요. 플로우 그래프, 플로우 네트워크. 그래서 이 유량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인데 각각의 간선에 용량이 적혀 있는 거죠.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무언가를 흘릴 수가 있다.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허용량이 존재한다. 뭐 그냥 이런 간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유량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좀 추상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예시를 몇 개 또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량 그래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유량을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유량이 뭐죠? 유량은 뭐죠? 흐르는 양이죠. 네. 그래서 뭔가가 흐르고 있어요. 뭔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 같은 거, 물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흐른다. 이제 이런 거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한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파이프를 따라 물이 흐른다. 그럼 물이 흐르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파이프들의 각각의 간선의 캐패시티가 중요한 거죠. 이 파이프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물이 흘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이프가 엄청 가느다란 파이프라고 한번 해봐요. 막 빨대만 해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요 커피 빨대만한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물 얼마나 많이 흘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물을 흘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캐패시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유량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캐패시티를 갖는 간선들이 쭉 있으면은 시작 지점부터 끝점까지 얼마나 많은 물을 흘릴 수가 있겠니라고 이제 그런 것을 모델링한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유량 그래프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간선에 유량의 최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선에는 3만큼의 유량이 흐를 수 있어. 이 간선 최대 3만큼의 유량이 흐를 수 있어요. 최대 4만큼의 무언가가 흐를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각 간선마다 유량의 최대 제한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는 간선으로, 그리고 이제 수송물이 거쳐가는 지점은 이제 정점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뭐 이건 당연하죠. 파이프가 이제 모이는 곳이 있을 테고, 뭐 파이프를 또 뭐 이렇게 다시 분기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뭐 사실 이 점은 그냥 거쳐가는 지점이죠. 물론 파이프들도 이 간선들도 거쳐가는 지점이지만 유량이 뭐 아무튼 어쨌든 정점에서 이제 한데 모였다가 뭐 다시 나눠졌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송되는 경로는 간선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수송물들이 위치하는 지점들은 이제 정점으로 보통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것처럼 우물에서는 물이 나오기만 하죠. 이렇게 물이 나오기만 해요. 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물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량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점을 소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외양간, 여기는 물을 받기만 하죠. 물을 따로 다시 막 내가 받아서 다른 데로 라우트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받아서 어디다 쓰는 게, 물론 받아서 쓰겠지만 아무튼 어디다가 다시 주는 게 아니죠. 수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스도 수송하는 건 아니고, 수송은 받아서 주는 게 수송이잖아요. 이 친구도 수송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기만 하는 정점을 우리가 싱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량 그래프에는 한 개의 소스와 한 개의 싱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최대 유량을 찾는, 최대 유량이 무엇이지? 단위 시간당 흐를 수 있는 물의 최대양, 이것을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 이해 다 괜찮으신가요? 문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네. 그 플로우 네트워크가 뭔지 다 이해하셨나요? 지금부터 드릴 설명은, 물론 예시를 좀 들려드리겠지만 지금부터 드릴 설명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질문을 꼭 해주세요. 지금 20명, 채 20명이 안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이 채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유랑 그래프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뭐 것들은, 일단 흐를 수 있는 거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그냥 물의 흐름, 문제에서처럼 뭐 유체의 흐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유체의 흐름.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전류의 흐름. 그래서 사실 회로도 있잖아요. 회로도 얘도 각각의 간선을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선이나 내지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저항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유량 그래프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 같은 거, 물론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실생활에서 쓰자면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차 같은 이제 교통량도 우리가 넓게 봤을 때는 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어떤 식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어요. 근데 얘는 3차선 도로고 얘는 4차선 도로예요. 그러면 요 길을 따라서는 자동차가 이제 3차선 도로를 따라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자동차만 이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아무리 4차선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로 들어오는 다른 길목이 없는 이상 여기서부터 시작한 자동차는 여기가 반드시 병목이 될 거예요. 네, 뭐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좁은 데 지나갈 땐 엄청 막히는데 넓은 데로 가면은 안 막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유량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량 그래프의 예시를 그러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애들이 이제 유량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간선마다 유량의 최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선은 단위 시간당 3만큼의 유량을 보낼 수가 있네요. 얘는 2만큼의 유량을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점은 이제 유량을 내보내기만 하는 정점, 소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스를 스몰 s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 정점은 우리가 유량을 받기만 하는 정점, 싱크입니다. 그래서 싱크는 보통 t로 많이 써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유량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유량 그래프가 뭔지는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빨리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량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소스는 제가 시점이라고 썼는데 소스입니다. 소스는 나가는 유량만을 갖습니다. 주기만 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싱크는 들어오는 유량만을 갖습니다. 받기만 하는 애예요. 지금 유량 그래프의 성질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량 그래프에 유량이 흐를 거잖아요. 이러한 그래프에 유량이 지금부터 흐를 텐데 지금 아직 안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그냥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 차는 안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아니면 이제 파이프만 설치한 상태고 물은 실제로 안 흘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물을 흘려봐야 되는데 물을 흘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소스에서는 나가는 물만 있어야 되고 유량만 있어야 되고 싱크에서는 들어오는 유량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점에서는요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뭐 뭔가를 받거나 외부로 무언가를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을 막 흘린다고 했으면은 이 중간 지점에서 싱크나 소스가 아닌 지점에서 물을 새로 받거나 아니 물을 소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받은 걸 고스란히 다른 데로 라우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는 소스나 싱크를 제외한 나머지 정점에서는 들어오는 유량들을 다 합쳤을 때 나가는 유량과 동일을 해야 되겠죠. 네. 간선의 개수는 상관이 없죠. 내가 여기로 단위 시간당 3, 1, 2만큼의 유량을 받았는데 간선 하나밖에 없어요. 단위 시간당 6의 유량을 보내면 해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유량 그래프에 흐르는 유량의 성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량 그래프에 흐르는 유량 그래프에다 실제로 유량을 흘릴 거잖아요. 흐르는 유량의 성질.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 두 개의 정점을 제외한 나머지 정점에서는, 그러니까 소스와 싱크를 제외한 나머지 정점에서는 들어오는 유량의 합과 나가는 유량의 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맨 처음에 캐패시티, 즉 그 간선의 용량을 설정을 해줬죠. 캐패시티라고 하는 간선의 용량을 각각 설정을 해줬는데 이 간선의 용량을 넘는 유량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 간선이 단위 시간당 3만큼의 용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간선의 단위 시간당 0의 유량이 흐르든지 1 혹은 2, 3의 유량이 흐르든지 하는 거 있죠. 단위 시간당 4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3.5 이런 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유량 그래프에 유량이 흐를 때 그 흐르는 유량들의 성질을 지금 제가 알아봤고요. 우리가 요 성질, 이 성질은요. 플로우 컨저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유량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성질은 이제 우리가 캐패시티를 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유량 그래프에서는 요 두 가지 성질을 지키면서 유량이 흐를 때는 요 두 가지 성질을 지켜줘야 된다. 첫 번째는 플로우가 보존이 돼야 된다. 즉 들어오는 플로우와 나가는 플로우의 양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 그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간선마다 설정된 캐패시티를 넘을 수가 없다. 용량에는 제한이 있다. 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유량이 흘러야 돼요. 유량 그래프에 흐를 때는요. 네, 여기까지도 다 이해되셨죠? 그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혹시 약간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 질문을 해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유량이 흐르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들고 왔거든요. 이 그래프를 들고 왔어요. 이 그래프. 이거를 들고 왔어요. 지금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는 여기 캐패시티만 써져 있는데 이 옆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하나 써놨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는 캐패시티가 용량이죠.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흐르고 있는 유량을 나타낼 겁니다. 실제 유량.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첫 번째 x, y라고 하면은 x가 y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흐르는 유량은 그 간선의 용량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실제 플로우는 그 간선의 캐패시티보다 큰 값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그래프에 유량이 흐를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유량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간선을 따라서는 3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지만 1의 유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간선은 1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1의 유량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캐패시티를 다 쓴 거예요. 얘는 이제 1만큼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정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 정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유량이 없고 나가는 유량도 없죠. 그래서 들어오는 유량의 합과 나가는 유량의 합이 같다. 이 정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만큼의 유량을 받고 1만큼의 유량을 보내고 있죠. 이 정점은 여기에서 1 그리고 여기에서 1을 받았는데 여기로만 2를 보내주고 있죠. 얘는 2를 받고 2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약간 명확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히 이러한 간선들을요. 이런 간선들 자기 캐패시티만큼 무조건 다 쓴 애들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흘릴 수가 없죠. 네, 이런 간선은 이제 우리가 포화됐다, 포화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혹은 이제 포화 간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포화되었다. 뭐 다른 애들은 이제 포화되어 있지 않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전체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유량은 얼마인가요? 지금 흐르고 있는 유량 얼마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흐르고 있는 유량은 단위 시간당 2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 S에서 소스에서 단위 시간당 1만큼을 여기로 보내고 1만큼을 여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소스에서 보내는 유량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약간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유량들이 어떻게든 잘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싱크에서 받는 유량의 합 역시 소스에서 보내는 유량의 합과 동일해야 됩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 약간 좀 저 시각화를 해보면은 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을 따라서 1만큼의 유량을 먼저 흘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을 따라서 1만큼의 유량을 흘려요. 먼저. 그 다음에는 소스에서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또 1만큼의 유량을 흘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컨트롤 G 하면 안 돌아가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마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 간선과 이 간선은 지금 겹치고 있죠. 두 개의 경로상에서. 그래서 두 개의 경로가 합쳐져서 2라는 숫자로 현재 표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제 유량 그래프 및 이제 유량 그래프에 흐르는 유량의 예시를 제가 들어드렸고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은 꼭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주어진 유량 그래프에서 얼마나 많은 유량을 보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량을, 단위 시간에 많은 유량을 보낼 수가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지, 이 유량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최대 유량을 찾을 수가 있을지, 그것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접근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한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량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소스에서부터 싱크까지 어떤 간선들을 따라서 거기로 유량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S에서 T까지 경로를 하나 찾는 거예요. 경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DFS나 BFS,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찾을 을 있기 때문에 S에서 T까지 가는 경로를 하나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볼게요. 경로를 하나 찾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경로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S에서 T까지 가는 이런 경로를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 경로에다가 물을 흘리고 싶으면은 이 경로를 따라서 요 파이프들을 따라서 물을 흘리고 싶은데 얼마만큼의 물을 흘릴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제일 작은 용량을 갖는 간선의 용량만큼을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 용량이 2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2보다 더 큰 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요 간선을 따라서. 그쵸? 네. 그래서 이 경로를 고르고 이 경로에다가 이만큼의 물을 흘렸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이 경로를 골라서 요 경로를 골라서 3만큼의 유량을 흘렸다고 해봅시다. 이 경로에다 흘릴 수 있는 유량의 최대값은 3이죠. 왜냐면 여기가 병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 다음에 혹시 이 다음에 또 흘릴 수가 있을까요? 이 다음에 또 유량을 흘릴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그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유량 그래프를 그 같이 네 한번 눈으로 보면서 알고리즘을 따라가 보도록 해요. 네. 그래서 더 흘릴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여기로도 흘릴 수 있네. 이거 내가 뭐라고 써봐놨지? 저 방금 그 S32T 이 경로를 보고 생각했거든요. 이 경로를 보고 더 흘릴 수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네요. S32T 이 경로를 따라서도 더 흘릴 수 있죠. 왜냐면 얘도 지금 포화되어 있지 않고 이 간선도 물을 더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간선도 물을 더 흘릴 수가 있고 이 간선도 물을 더 흘릴 수가 있네요. 그런데 다시 다른 경로 S132T 이 경로를 따라서도 물이 더 흐를 수가 있죠. 네, 뭔가 저 경로를 쓴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S132T 요 경로를 따라서 또 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흘릴 수 있는지 보면요. S에서 1까지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물을 더 흘릴 수 있죠? 1만큼의 단위 시간당 1만큼의 물을 더 흘릴 수가 있어요. 더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2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약간 지금부터 하는 설명들이 다 이해가 잘 가실 건데 혹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꼭 해주세요. S에서 1까지는 앞으로 지금부터 1의 유량만 최대로 더 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3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분량의 자동차가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를 따라서는 1차선 분량의 만큼의 자동차만 잘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뭐 3차선 파이프가 있는데 이미 2차선에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만 물을 앞으로 더 흘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S에서 1까지는 1만큼의 유량을 최대로 추가로 더 수송할 수 있고요. 1에서 3까지는 역시 1만큼, 3에서 2까지는 3만큼, 2에서 T까지는 1만큼의 유량을 최대로 수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S132T 이 경로를 따라서는 S132T 250님 지금 이 경로 이 경로를 따라서는 현재 최대한 그 유량을 많이 흘렀을 때 1만큼의 유량만 추가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그 추가로 흐른 유량을 원래 흐르던 유량과 합해서 더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또 뭐 추가로 흘릴 수 있는 간선이 존재하나요? 경로가 존재하나요? S에서 T까지. 네, 존재하지가 않죠. 네. 왜냐면 앞으로 네, 요 간선이 존재할 때
제가 이 x, y, x랑 y가 같은 간선들은 제가 포화되었다, 포화 간선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포화 간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포화 간선의 특징은 뭐냐, 여기로는 더 이상 유량이 흐를 수가 없다. 물이 더 이상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 포화 간선으로는. 그쵸? 내가 지금 3의 캐패시티를 가진 곳에 3만큼이 흐르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로는 더 못 흐르겠죠. 물이 흐를 수 없는 간선들을 지워보면 여기 흐를 수가 없고 여기 흐를 수가 없고 여기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간선들을 제외하고 S에서 T까지 경로를 찾아보려고 해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단위 시간당 6만큼의 유량을 흘렸잖아요. 이 6만큼의 유량이 최대 유량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최대 유량이 6이라는 유량을 지금 현재 달성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유량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6보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6보다 더 많은 유량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건 제가 10만원 내기를 해도 좋아요. 6보다 더 많은 유량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뭘 보고 알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그래프를 딱 보면 뭐 실제로 흘려보지 않아도, 흘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네 맞아요, 생각해보지 않아도 6보다 더 많은 유량이 흐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T로 도착하는 간선들 있죠? 요 간선 그리고 요 간선, 이 간선들의 용량을 합해보면 6이 됩니다. 그러면 T 주위에 있는 간선들을 아무리 내가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단위 시간당 6의 유량밖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위 시간당 S에서 나가는 유량의 합이 단위 시간당 T에 도착하는 유량의 합과 같아야 되죠? 네, 맞아요. 네. 그 중간에 새로 들어오거나 새로 합류하거나 빠져나가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위 시간당 여기서 보내는 유량의 합과 최종적으로 싱크에 도달하는 단위 시간당 유량의 합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S에서 6만큼 최대한 보냈을 때도 6만큼을 보낼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언제나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 둘의 캐패시티가 5라고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캐패시티가 1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5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누가 봐도 요 경로를 따라서 1, 요 경로를 따라서 1만큼 흘리는 게 최선이잖아요. 얘네 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때의 최대 유량은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했을 때요, 취했을 때요, 항상 되는지가 궁금해요. 항상 우리가 이러한 경로를 잘 찾아서 최대 요량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고려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원래 있는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길을 따라서 흘렸다고 해봅시다. 요 길을 따라서 흘렸어요. 이 길을 따라서 흘리면요, 얘의 캐패시티가 4, 얘가 3,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흘려봤자 3의 유량을 흘리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경로를 따라서 흘릴 수가 있죠. 요 다음에는요, 어느 경로를 따라서 흘릴 수가 있냐면 S1, 4T, 이 경로를 따라서 새로 흘릴 수가 있겠죠. 이 경로를 따라서도 흘릴 수 있네. 뭘 제가 먼저 썼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S1, 4T 이 경로랑 S3, 4T 이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유량을 흘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걸 먼저 썼네요.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흘려보면 1만큼의 유량이 추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경로를 찾아보면 S3, 4T 요 경로를 따라서 추가로 1만큼의 유량이 흐르게 되겠죠. 왜냐면 요 사이는 최대한 1만큼, 요 사이는 4만큼, 요 사이는 2만큼 흐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 이제 다 괜찮으시죠? 다 익숙해지셨죠? 네, 빼면 돼요. S에서 3까지는 최대한 앞으로 1만큼이 더 흐를 수 있다. 여기는 4, 여기는 2만큼이 더 흐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경로를 택하면은 추가로 흐르는 물의 양은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뭐야? 이거 제가 안 적었네요. 이거 쓸 수 있는지 몰랐나 보다. 죄송해요. 네, 이거를 적고 나면요, 제가 그냥 지금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적고 나면요,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지? 약간 졸면서 만들었나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에는 최대 지금 흐르고 있는 유량은 단위 시간당 5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더 흘릴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나요? 포화 간선들을 없애보면은 표시를 해보면요.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겠다. 포화 간선을 표시를 해보면요. 어디가 포화 간선이냐면 여기가 포화 간선입니다. 여기 포화 간선이고 포화 간선이고 포화 간선이고 포화 간선이죠. 이 간선들을 그래프에서 이 간선들이 그래프에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간선, 이 간선, 이 간선, 이 간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추가로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유량이 흘러가고 있으면은 더 이상 유량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 가능한 최대 유량은 5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먼저 흘리고 막 위로 흘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달성 가능한 최대 유량이 6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매번 경로를 찾아서 흘리는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접근을 했지만 일단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1만큼의 유량을 더 흘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든 물의 방향을 잘 바꾸든지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흘리면은 1만큼의 유량을 더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흘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오늘 그 유량 알고리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냥은 여기서 못 흘리죠. 지금 여기서 1만큼의 유량을 더 흘리고 싶은데 1만큼의 유량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로 이렇게 먼저 가볼까? 이렇게 먼저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생각을 해도 이렇게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기로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가요? 여기 3의 캐패시티를 갔는데 3이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S에서 여기로는 1만큼의 유량을 더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로 못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S에서 1만큼의 유량을 더 추가로 흘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로 가는 건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왜냐면은 캐패시티를 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1의 유량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안 되죠. 캐패시티를 넘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곳은 어디죠? 1만큼의 일단 유량이 더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곳이 어디죠? 네. 아, 이거 2에서 혹시 3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말이 안 되죠. 지금 아니 파이프는 3번 정점에서 2번 정점으로 가는 파이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번 정점에서 3번 정점으로 물을 흘리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3에서 2까지요. 3만큼의 물이 단위 시간당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에서 3까지 단위 시간당 1만큼의 물을 또 보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만큼이 이렇게 가는데 1만큼이 추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물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물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얘와 얘가 사실 원래 3이 흐르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만큼의 유량을 보내자. 그래서 원래 흐르던 3 중에서 1을 취소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만큼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1을 흘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1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여기로 흐르던 3의 물을 포기하고 여기로 2만큼만 흘리는 겁니다. 1만큼의 유량을 취소하는 거죠. 예,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요. 이렇게 물을 1만큼 흘리게 되면 여기로 물을 1만큼 흘리게 되면 취소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 1만큼의 유량을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이 간선을 따라서도 물이 흐를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흐르고 여기로 지금 흐르죠. 왜냐면
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여기로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이 경로를 따라서 1만큼 흐름으로써 우리가 최대 유량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실제로 흘려볼게요, 물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1이 아니고 1이 추가로 흘렀기 때문에 2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1이 추가로 흘렀기 때문에 1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원래 3만큼의 유량을 흘렸지만 반대 방향으로 1만큼의 유량을 흘렀기 때문에 1만큼의 유량을 취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2가 되고, 여기는 3, 여기는 3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최대 유량을 찾을 수, 이 그래프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2에서 t도 1만큼 취소가 되는, 2에서 t. 이거는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t에서 이 방향이라면, 요 방향이라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2에서 t까지 3차선 물 파이프가 있어요. 근데 이 물들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어디에서 어디로 추가로 흘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캐패시티가 3이에요. 2에서 t로는 더 이상 흘릴 수가 없습니다. 못 흘려요, 2에서 t로는. 그런데 t에서 2로는 흘릴 수가 있더라. 얼마만큼 흘릴 수 있냐면 추가로 3만큼의 물을 더 흘릴 수가 있습니다. 3만큼의 물을 흘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그 흘린 유량만큼의 물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원래 3이 흐르고 있었는데 3을 반대 방향으로 흘렸다.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의 양은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t까지는 물을 더 이상 흘릴 수가 없어요. 2에서 t는 지금 포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관선은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는 더 이상 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3개밖에 없는데 차를 4대를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네. 대신에 도로가 3개라면 반대 방향으로 차를 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얘네 2개가 상쇄돼서 이만큼의 유량이 흘러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물이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약간 여기가 사실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유량 알고리즘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진짜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다른 데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흐르고 있던 물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3에서 2까지 흐르고 있었죠. 3에서 2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3만큼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물을 흘리려면 3에서 2 방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취소 과정으로 3에서 2까지 이만큼 보내겠으니 2에서 t도 네.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 바꿔주지를 않았잖아요. 그 새로운 물을 1만큼 흘렸을 때 우리가 바꾼 경로는, 우리가 새로 물을 흘린 경로는 이 경로예요. S에서,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좀 몇 개 지울게요. 그리고 새로 물을 흘린 경로는요, S에서, 까만색으로 써야지. S에서 1, 2, 3, T, 4, T. 이 경로들을 따라서 물을 새로 흘렸잖아요. 그래서 2에서 t로 가는 이 경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3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1만큼 취소해 줬으면은 이거 혹시 플로우 컨저베이션,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2가지 조건, 첫 번째 들어오는 유량의 합과 나가는 유량의 합이 동일해야 된다. 플로우 컨저베이션 조건이었죠. 두 번째 캐패시티 조건 만족하는지. 이번 조건은 뭐 우리가 캐패시티를 지키면서 지금 흘렸기 때문에 얘는 괜찮고요. 1번 조건이 만족 안 하는 거 아닌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2 얼만큼의 유량이 흘렀죠? 1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습니다. 3에서 2 얼마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죠? 2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고요. 2에서 t까지는 여전히 3의 유량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컨저베이션 조건을 만족하고요. 이게 만족되는 이유는 S에서 1에서 2까지 흐를 때 여기 1을 추가로 더해줬기 때문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1을 추가로 더해줬고요. 이 추가된 물은 이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1, 여기에 1이 빠졌죠. 여기에 1을 더했지만 여기에 1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은 더 이상 건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원래 이 파이프로는 0, 이 파이프로는 3의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물이 흐르는 경로를 조정하고 나서는요. 여기에 1, 여기에 이만큼의 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받는 물의 양은 3으로 동일하죠. 이 지점이 받는 물의 양은 3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하지 않았던 이 간선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유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량을 흘렸으면은 이렇게 유량을 흘렸으면 이 중에서 일부나 전체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만큼의 유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3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물을 흘려서 1만큼을 취소하거나 2만큼을 취소하거나 3만큼을 취소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3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3보다 더 큰 양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3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4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흘려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파이프의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흘린 유량 중에 일부를 취소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이 일부를 취소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이 다음 뭐지? 네.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여기에서 여기로 캐패시티는 4인데 3만큼의 유량이 흐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1번에서 2번으로. 자,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으로 이쪽 방향으로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죠? 지금 최대 물의 양. 1번에서 2번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 물의 양은 얼마죠?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시면은 이제 오늘 유량 알고리즘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끝이에요, 끝. 오늘 근데 진짜 길어지겠다. 미리 죄송합니다. 엄청 길어질 것 같네요. 네, 그 1번에서 2번으로 추가로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죠? 단위 시간당 추가로 흘릴 수 있는 물의 양. 지금 3만큼이 흐르고 있어요. 1에서 2로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은 1입니다. 단위 시간당 최대한 추가로 흘릴 수 있는 물의 양.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도 생각해보죠. 우리가 3만큼의 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2에서 1로 물이 흐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2에서 1로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이 존재하는데 2에서 1로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죠?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로 2에서 1까지 물을 흘리고 싶어요. 그런데 최대로 추가로 흘렸을 때 최대한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죠? 2에서 1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요. 얼마가 될까요? 네, 3이 됩니다. 왜냐면 3만큼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을 취소하거나 2를 취소하거나 3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더 흘릴 수 있는 유량, 앞으로 유량이 얼마나 더 흐를 수가 있니? 라는 요 유량 있잖아요. 이 유량을 우리가 잔여 용량이라고 부릅니다. 레지듀얼 캐패시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1에서 2까지 흐를 수 있는, 앞으로 더 흐를 수 있는 유량은 1이다. 2에서 1까지는 3이 흐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잔여 용량들을 모아서 그래프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프는 1에서 2까지의 간선만 존재했지만 레지듀얼 캐패시티들을 모아서 1에서 2까지도 사실 물이 흐를 수 있는 거고 2에서 1로도 물이 흐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 그래프에서는 1에서 2 방향만 있었지만 사실은 1에서 2와 2에서 1 방향이 모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추가로 흐를 수 있는 용량은 여기는 1, 여기는 3이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선들만 모아서 그래프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레지듀얼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잔여 그래프라고 불러요. 실제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레지듀얼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예시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S에서 1까지는 추가로 흘릴 수 있는 용량. 네,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진 않을게요. 그냥 조금만 할게요. S에서 1까지는 추가로 얼마만큼을 흘릴 수가 있냐면 2만큼을 흘릴 수가 있죠. 저랑 같이 하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1에서 S까지는 추가로 1만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흘릴 수가 없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왜냐면 흐르고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파이프의 방향은 여기에서 여기이기 때문에 2에서 1을 지금 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의 레지듀얼 캐패시티는 존재하지 않고 0이고요. 그래서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요 레지듀얼들을 모아 만든 그래프에서 이쪽 방향 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에서 t까지는 여기로는 더 이상 흘릴 수가 없어요. 이거 더 이상 흘릴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2에서 t는 새로운 유량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t에서 2까지는 3을 흘릴 수가 있더라 라는 게 되고요. 요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에서 1까지는 2가 추가로 흐를 수가 있고 1에서 S까지는 1이 추가로 흐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량을 더 흘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유량을 더 흘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알아보면 되냐?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S에서 T까지 가는 경로가 존재한다면, 경로가 있다면 더 유량을 흘릴 수가 있는 거죠. 유량을 흘릴 수 있다. 네,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S에서 T까지 가는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 경로를 따라서 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거 내가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니네, 표시 안 했네. 아까 보셨지만 지금 여기서 S, 1, 2, 3, 4, T 이 경로를 따라서 지금 추가로 물을 흘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게 레지듀얼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레지듀얼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요 레지듀얼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S에서 1로 가는 경로 존재합니다. 1에서 2로 가는 경로 존재하죠. 2에서 3 존재하고요. 3에서 4 존재하고 4에서 T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경로를 따라서 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뭐야? 내가 뭐 잘못 썼나? 네. 이 경로를 따라서 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이 경로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죠, 지금? 네. 여기는 최대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최대 3만큼, 4만큼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의 최소값만큼의 물을 추가로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간선들을 따라서 이만큼의 물을 더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최대 유량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매번 현재 그래프의 잔여 그래프를 구해요. 레지듀얼 그래프를 먼저 구하고요. 레지듀얼 그래프. 당연히 맨 처음 시작에서는 간선 방향이 예를 들어 맨 처음 그래프가 이렇다고 해볼게요. 맨 처음 그래프가 이런 식이었으면 레지듀얼 그래프의 간선 방향은 다 이쪽 방향이 밖에 없겠죠. 네. 처음에는 역방향 간선들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현재 그래프의 레지듀얼 그래프를 구하고요. 그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S와 T를 잇는 경로, ST 경로 그것을 하나 찾습니다. 하나 찾았죠? 여기서 ST 경로,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SD 경로 하나 찾았습니다. ST, S에서 T까지 가는 경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를 찾으면 특별히 얘의 경로의 이름을 어그멘팅 패스라고 부릅니다. 네, 증가 경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어그멘팅 패스를 찾은 다음에 이 어그멘팅 패스에 있는 간선에 새로 유량을 흘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때 흘려주는 유량의 양은 패스상의 간선의 캐패시티 중 최소값이 되겠네요. 레지듀얼 캐패시티.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알고리즘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증가 경로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이거 한번 같이 해보고 잠깐 쉰 다음에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네,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그냥 대충 생각 없이 그렸는데 뭐 쉽게 찾아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같이 저랑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 30초 정도 더 드릴게요. 뭐 눈으로 해보셔도 되고 눈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엄청 길어지겠는데? 큰일 났다. 약간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오늘. 오늘도 네 문제인데 심지어 뒤에 구현까지 설명하려고 가져왔는데 바리바리 싸웠는데 지금 벌써 1시간 지났네요. 뭐 너무 지루하시면은 그 중간에 나가셨다가
뭐 나중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세요. 네,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일단 증가 경로를 하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 경로라는 것은 뭐냐? 물이 더 흐를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증가 경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가 경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S에서 0으로, 그 다음에 0에서 T로 가는 요 증가 경로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요 경로를 찾았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은 3의 물이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갱신을 해줍니다. 이렇게 갱신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추가적으로 물이 흐를 수가 있죠? S, 0, 2, T. 이 경로를 따라서 물이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물이 추가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S하고 0 사이에는 현재 이쪽 방향 간선이 2의 캐패시티를, 이쪽 방향 간선이 3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S에서 0까지는 2의 캐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5와 각각 3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02T 경로를 따라서 흐르는 새로운 유량은 2만큼이 되겠네요. 2. 왜냐면 얘가 2니까.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유량을 더 흘려볼게요. 여기는 2가 흘렀으니까 5, 여기는 2, 여기도 2가 되겠네요. 네, 이제 다른 색깔을 써서 다른 경로를 또 찾아볼게요. 이번엔 또 어떤 경로를 찾을 거냐면 S, 1, 2, T 경로를 찾아봅시다. 그럼 여기에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은 1이 추가적으로 흐를 수 있죠. 왜냐면 2에서 T가 병목이 되거든요.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뭐 다 괜찮으시죠? 이거 이렇게 찾다가는 그냥 너무 쉽게 찾겠는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흘릴 수 있는 구석을 찾아보면 S에서 1, 2, 4를 거쳐서 T로 흘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최대 유량인가 이제? 아니네요. 네, 그래서 6만큼을 흘릴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는 9, 6, 6, 10이니까 6만큼을 추가로 흘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7, 여기도 7, 여기는 6, 여기도 6이 되겠네요. 아 근데 이거 약간 문제가 너무 쉬워졌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 찾았어야 되는데 좀 취소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좀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찾으면 어쨌든 S1, 3, 4, T 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3만큼의 유량을 추가적으로 흘릴 수가 있겠네요. 10, 3, 3, 9 이렇게 흘릴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S3, 4T 이 경로를 따라서 흘리면요, S3, 4T 이 경로를 따라서 1만큼의 유량을 추가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막 그렸나 보네요, 예시를.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대 유량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흐르는 유량은 이제 16이 됩니다. 네, 그래서 16이 되고요. 레지듀얼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보시면은 더 이상 패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서 레지듀얼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한번 네, 찾아보세요. 패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유량은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예시를 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예시를 잘 못 보여드려서 약간 아쉽네요. 네, 유량을 좀 취소하고 그런 것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다시 질문을 해주시고요. 문제 하나를 끝내고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ST 경로를 찾는 S에서 T까지 가는 경로를 계속 찾으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ST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이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뭐가 있죠?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DFS와 BFS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DFS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약간 탐색을 비효율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량 그래프가 있는데요. ST 1번, 2번, 0번, 1번으로 적을 걸 그랬나? 1번, 2번 이렇게 있고 여기는 캐패시티가 1000, 여기도 1000, 여기 1000, 1000, 여기는 1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에 DFS를 하면요, 처음에 이제 S1T 이 경로를 찾아서 1000을 흘려주고 S2T 이 경로를 찾아서 1000을 흘려주면 아주 해피하게 1000이 흘러서 2000의 최대 유량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DFS를 하는 바람에 처음에 S12T 이 경로를 찾았어요. 안 되죠. 이 경로 찾으면 안 돼요. 이 경로를 찾으면은 여기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은 1이 됩니다. 1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유량을 또 뭔가 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S21T 이걸 또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얼만큼의 물을 흘리죠? 1만큼의 물밖에 못 흘립니다. 또 S12T 이걸 찾죠? 1, S21T 1 이렇게 해서 2000번의 경로 탐색을 해야 끝납니다. DFS를 쓰면요. 근데 BFS를 쓰면 놀랍게도 S1T 이 경로를 처음으로 찾게 되죠. 왜냐면은 BFS를 했다는 뜻은 가장 쓰는 간선이 적은 경로를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S12T나 S21T 같은 이런 이상한 경로를 찾지 않고 반드시 S1T와 S2T라는 경로를 잘 찾게 됩니다. 그래서 DFS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탐색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 복잡도가 별로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 복잡도는 지금 바로 써드릴게요. 그래서 BFS를 사용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고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 복잡도 증명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FS를 사용하는 경우 레지듀얼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서 탐색을 할 때 DFS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그 뭐라고 부르지? 네,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더라? 왜 이러지? 네, DF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뭐라고 부르죠? 다 아시는 분. 네, BFS를 사용하는 경우 왜 이러지? BFS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에드먼드 카프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시간 복잡도는 비고 오브 m제곱 n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아, 맞아요. 포드 감사합니다. 아, 왜 이러지? 네, DF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포드 풀커슨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시간 복잡도는 이상하네. m 곱하기 f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f는 최대 유량.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시간 복잡도 알아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유량 알고리즘은 진짜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대 유량을 구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요. 오늘 세미나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최대 유량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파트가 끝난 것이니까 네, 아직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잠깐 쉰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한 7분 정도까지 쉴게요. 네, 감사합니다. 포드 투커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 진짜 왜 그랬지. 네.